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합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오늘은요,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진 않지만 분명히 사실인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 기괴 상식 낭독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의 단잠을 불러일으킬지 참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카데미상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이 보통 매년 한 3월 이때쯤 되면은 작년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영화 중에서 우수한 영화들을 뽑는 그런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게 되죠. 그런데 이 아카데미상에 굉장한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요, 가디언지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 영화예술 및 과학 아카데미, 이를 줄여서 아카데미라고 부르는 세계적인 영화 시상식이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2025년부로 수상작 투표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는데요. 바로 모든 영화를 관람한 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규칙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영화를 단 한 편만 보고도 혹은 아예 안 보고도 투표를 할 수 있었다, 이런 건데, 이게 많은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공분을 사게 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뭘 기준으로 영화를 투표를 한 거냐, 그냥 포스터 분위기만 보고 투표를 한 거냐, 뭐 이런 식의 말들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익명의 오스카상, 그러니까 아카데미상 수상작 투표자는 실제로 모든 후보작을 시청하지 않고도 투표를 한 적이 있다 라고 토로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보통은 모든 작품을 보지 않은 유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기권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전까지는 영화를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를 못하게 할 만한 강제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측은 묻지마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2025년부로 해당 개정안을 발표하게 됐다라고 밝혔고요. 모든 아카데미 회원은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스트리밍 플랫폼이 있대요. 아카데미 스크리닝 룸이라고 하는 앱인지 프로그램인지 뭐 넷플릭스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시청 기록을 남겨야만 이제 영화를 봤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혹은 외부에서 영화를 관람한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을 제출해야만 투표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단하죠? 네? 의외로 굉장히 권위 있는 시상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카데미가 영화를 다 보지 않고도 유권자들은 투표를 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건데, 충분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걸 안 뽑은 건지 아니면 안 봐서 안 뽑은 건지 어떻게 알아? 물론 도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권표를 냈다 라고 하지만 모를 일이죠. 네? 안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도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공감이 좀 되기도 하는 게, 우리도 무슨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할 때 집으로 배송되는 그 선거인단 관련된 정보 같은 거 엄청 세세하게 다 읽어보진 않잖아. 그냥 내가 이 정당이 좋다 뭐 이런 이유로 지지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랑 유사한 경우로 아카데미의 경우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투표를 다 보지 않고도 하는 사람이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 하니까 떠오르는 건데, 이 아카데미상을 오스카상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왜 오스카라고 불리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떠올라서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그냥 어떤 분이 정리해 놓은 블로그인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랑 유사하기 때문에 요걸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아카데미상을 왜 오스카상이라고 할까? 라고 하는 글이네요. 미국 아카데미상은요, 오스카상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카데미상이 처음 수여된 것은 1929년인데요. 오스카라고 하는 별명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몇 년 후부터입니다. 우선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로 1931년 아카데미 도서관의 사서이자 후에 아카데미의 회장이 된 마거릿 해릭과의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 아카데미상의 트로피 이걸 보고 저희 삼촌 오스카랑 닮았네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전해지면서 아카데미 직원들 사이에서 트로피를 오스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설이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그냥 이 트로피가 우리 삼촌 닮았네? 이러다가 이제 그 이름을 따게 됐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력한 설이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여튼간에 아카데미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아카데미 상이 왜 오스카라고 불렸는지까지도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재밌네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악몽 안 꾸는 법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기하네. 이런 방법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악몽 자주 꾸세요? 저는 거의 안 꾸는 것 같아요. 뭐 귀신 나오는 꿈 이런 거는 의외로 안 꿉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괴담을 위주로 많이 읽고 도시전설 같은 걸 많이 알아보니까 악몽 같은 걸 꾸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무서움을 거의 안 느끼고요. 그냥 컨텐츠를 그런 걸 다룰 뿐이지 평상시에는 겁이 별로 없어요. 여튼간에 악몽을 꾸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악몽을 안 꾸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네요. 그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요, 에브리데이 헬스라고 하는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이 올라오는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이런 글이 있네요. 중요한 발표를 앞둔 전날 밤 혹시 불안에 떨면서 잠에서 깬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당신만이 겪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어려움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수면을 하는 동안의 자세, 그러니까 수면 자세 또한 밤에 꾸는 꿈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등을 땅에다가 대고 자는, 그 정자세로 자는 방법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악몽에 더 시달리게 만들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통용되는 건 아닌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과 연관이 있다고 애틀랜타 카이저 퍼머넌트의 수면의학자가 주장한 이론인데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요, 수면 중에 호흡을 멈추는 증상을 유발하는 수면 관련 호흡 장애를 일컫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그 주무시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 코 고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수면 무호흡증을 앓는 사람들은 옆으로 누워서 자거나 혹은 엎드려 자는 것보다도 정자세로 잘 때 수면 무호흡증을 겪는 사례가 더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히 자다가 이게 아닙니다. 수면 도중에 기도가 좁아지면서 체내 산소량이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량이 증가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런 수면 패턴을 겪으면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체내에서는 산소가 모자라다 라고 하는 체내 반응을 유발한대요. 그래서
깊은 수면에 들지 못하고 얕은 수면에 자주 깨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생리학적인 반응이 스트레스로 몸이 느낀다면 불쾌한 꿈을 꾸거나 악몽을 꾸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수면 무호흡증을 본인이 앓고 있다면 정자세로 자는 것보다는 옆으로 누워 자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다음 두 번째도 있습니다. 엎드려서 자는 사람들은요, 무흐한 꿈을 꿀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좋은 정보 하나 알아갑니다. 7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요, 엎드려서 자는 자세, 등이 하늘을 바라보게 자는 자세가 야릇한 꿈을 꿀 확률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엎드려서 자는 행위가 신체의 특정 부위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엎드려 자는 경우에는 팔다리의 움직임이 당연히 등을 땅에다 대고 자는 것보다는 이제 좀 불편하니까 팔다리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질식당하거나 묶이는 꿈을 꾸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하네요. 그렇구나. 오늘은 한번 엎드려서 자보겠습니다. 다음 그렇고 마지막 세 번째,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경우에 더 좋은 꿈을 꿀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거는 6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긍정적인 꿈을 더 많이 꾸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사람들은 행복, 기쁨, 희망, 평화, 편안함, 안전, 사랑, 이런 것과 연관된 좋은 꿈들을 꾸는 경우가 있었는데, 왼쪽으로 누워 자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사람들에 비해서 악몽을 더 많이 꾸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신기한데요? 그러면은 이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서 야, 그럼 지금 당장 오른쪽으로 누워 자야 되겠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그 자세로 잘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구한테는 옆으로 누워 자는 게 진짜 힘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수면의 질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기 몸에 제일 편한 자세로 자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방금 알아봤던 이 세 가지 사례들도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수면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자세랑 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에 반대되는 우리가 알아봤던 이론들을 펼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저런 연구를 토대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누워 잘 때 조금 더 좋은 꿈을 꿀 확률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글에서는 오히려 좋은 꿈을 꾸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스트레스 이완을 하는 이완 기법을 익히거나 긴장을 충분히 풀어주고 잠에 드는 거, 혹은 취침 직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술을 마시고 잠에 드는 습관을 갖지 않기 등등이 좋은 수면을 들기 위해서 더 권장되는 방법이다 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네. 근데 왜 왼쪽 오른쪽이 좀 그게 있는 걸까? 궁금하네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좌뇌 우뇌 뭐 이런 거랑 또 연관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뭔가 오른쪽으로 누워 자면은 좌뇌가 활성화가 돼서 좀 더 좋은 그런 걸 꾼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 오른쪽은 반대로 뭐 생명이랑 연관돼 있기 때문에 더 뭐 예민한 꿈을 꾼다든지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악몽에 많이 드는 분이라면은 오른쪽으로 한번 누워서 주무셔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옛날에는요 무조건 오른쪽으로 누워 잤어요.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방에 침대가 그 창문 쪽에 붙어 있었는데 왼쪽은 이제 창문 쪽이고 오른쪽은 이제 방 문 쪽이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창문을 보고 잘 수는 없으니까 문을 보고 자다 보니
이게 습관처럼 굳어서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게 아니면 못 잘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자세가 아니면 잘 수가 없어. 네. 옆으로 누워서 못 자겠어요. 방법을 이제는 까먹은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별로 악몽도 안 꾸고 정자세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신박하네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이름값을 못하는 물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름값을 못하는 물건? 글쎄요, 보통 그 물건의 이름이 지어질 때는 그 물건을 딱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들로 보통 이름이 지어지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름값을 못하는 물건이 과연 뭘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여기에 Flight Recorder라고 하는 비행 기록 장치에 대한 문서가 있는데요. 비행 기록 장치는요, 항공사고 및 사건 조사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항공기에 설치되는 전자기록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 장치를 줄여서 블랙박스라고 부릅니다. 이 블랙박스라고 하는 명칭이 왜 붙었을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에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당시 연합국의 전투기에 장착됐던 무선기기들, 예를 들어서 레이더라든지 전자항법 보조장치들이 반사되지 않는 검정색 박스에 넣어서 덧칠을 하거나 작은 함에 넣어서 운용을 했기 때문에 이를 그냥 줄여서 블랙박스다 라고 불렀는데요. 하지만 이 블랙박스는 최초의 명칭과는 다르게 민간에서도 널리 쓰이게 되면서 이 비행기록 장치는 사고 후에 용이하게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주황색으로 칠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생기게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명칭으로 보일 수 있는 물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전투기에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적들에게 보여지면 안 되고 그런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은폐를 했지만, 지금은 민간에 널리 보급되면서 만약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어. 그러면은 이 비행기가 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사고가 난 데에서 찾기가 어려우니까 검정색이면 주황색으로 칠해야 한다 라는 법규가 생기면서 주황색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를 블랙박스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밌네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없는 차가 없죠. 네. 아예 차체에 내장돼서 차가 출고되기도 하고 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물건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블랙박스가 차에 없었어요. 블랙박스가 생긴 게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한 20년 됐나? 그랬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차를 누가 긁고 가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 왜냐? 못 잡거든. 증거가 없잖아. CCTV 영상 같은 거를 어떻게 얻지 않는 이상은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옛날엔 진짜 그냥 열쇠 같은 거, 옛날에는 그 도어락을 안 썼으니까 집 열쇠 같은 걸로 그냥 이제 아무렇지 않게 차 긁고 가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옆에 끼익 하는 거 자국 남아있는 차들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블랙박스가 생겼으니까 그런 일들이 거의 없죠. 그런 건 정말 기술이 발전하면서 되게 좋아진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블랙박스를 막 써본 적은 없어요. 써본 적은 없는데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좀 마음이 든든해지는 건 있잖아. 그래서 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놓긴 했는데 그런 블랙박스의 이름에 이런 재미난 유래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앉아서 살 빼는 법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야, 나 이거 알아야 돼. 나 이거 알아야 돼. 요즘 살 너무 많이 쪄요. 어떡하지?
제가 그 카페 바리스타 일할 때보다 지금 한 5kg 찐 거거든요. 네. 살을 빼야 되는데 자꾸 뭘 입에 넣는다. 아, 큰일 났어. 빼야 되는데 이제 지금 알아볼 이야기는 앉아서도 살 빼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궁금하죠? 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ESPN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제 스포츠 관련된 뭐 경기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는 사이트죠.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기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체스 선수들은 체력 관리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체스를 두면서 움직이는 거라고는 고작 팔뿐이고요. 네. 그것도 계속 뻗고 있는 것도 아니야. 간헐적으로 시간 되면은 한 30cm 정도 팔을 뻗는 것 외에는 별 다른 힘을 쓸 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의외로 체스 선수들은 신체 훈련을 운동선수만큼이나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왜일까요? 1984년 세계 체스 선수권 대회가 열렸을 당시에 5개월 동안 48경기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전년도의 우승자였던 아나톨리 카르포프는 체중이 10kg이 줄어드는 바람에 대회가 중단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경기를 보고 있던 해설자는 아나톨리 선수를 보고 마치 죽은 사람 같았다 라고 회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4년 세계 체스 선수권의 우승자였던 루스탐 카심자노프라고 하는 선수는 대회 이후에 7.7kg이나 감량을 했다라고 하고요. 2018년 10월 심박수 측정 전문 기업인 폴라라고 하는 기업에서 체스 토너먼트 기간 동안 선수들의 심박수를 측정한 결과 2시간 동안 560kcal를 소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내게 됐습니다. 이는 테니스 선수인 로저 페더러가 1시간 동안 테니스 단식 경기를 치룰 때 소모하는 칼로리와 거의 같은 양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영장류의 스트레스에 관해 연구하던 로버트 사폴스키는 체스 선수가 토너먼트 기간 동안에 최대 6000kcal를 소모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반인이 소모하는 평균 칼로리의 거의 3배 정도가 되는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앉아서 체스만 두는데 이 정도의 칼로리를 소모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경기 중인 체스 그랜드 마스터들은 끊임없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심박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신체 에너지가 생성되고 더 많은 호흡을 하게 만드는데요. 이런 신경계의 순환이 사실상 몸에는 악순환에 가깝고 신체를 파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더불어서 선수들은 토너먼트 기간 동안에 여유 시간이 사실상 거의 없고 식욕도 없기 때문에 평소보다 먹는 양도 훨씬 적다고 합니다. 시즌 내에서는 선수들의 수면 패턴 역시 불규칙해질 수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숙면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체력을 증진시켜서 경기에서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이 체스 선수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아침에 체스 선수가 일어나서 코치랑 같이 뛰고 테니스도 치고 되게 건강한 식단으로 먹고 또 이제 근손실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체스를 둘 때 나쁜 자세로 앉아 있지 않고 꼿꼿하게 편 상태로 체스를 둔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적혀 있거든요. 우리가 앉아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 있네요.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동을 하지 않고도 살이 빠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저도 이제 운전이 일이고 유튜브도 결국은 앉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은 체스 선수랑 거의 비슷할 거거든요. 앉아있는 시간은. 근데 저는 살이 안 빠지는 걸 보니까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나 봐요. 예, 즐겁게 일하나 봐요. 예. 근데 확실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적당히 머리 쓰는 게 아니잖아. 이게 막 상대방의 몇십 수 앞을 내다보고 막 짜야 되는 거고
상대방의 표정도 읽어야 되고 내 남은 시간도 체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겠어. 사실 경기도 스트레스지만 체력적으로 계속 소모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 정말 밤낮이 바뀌어있는 나라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진짜 잘해야 되는데 지면 안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러면은 충분히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이건 또 학술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 데스노트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천재 소년이 나오거든요. 주인공 말고 주인공의 라이벌인 L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요. 많이 유명해서 만화를 안 보신 분들도 아실 수 있는데, 그 친구가 맨날 앉아있거든. 걔는 집 밖에 안 나가. 천재라서 맨날 의자도 어떻게 앉아있냐면요, 일반적인 이제 의자인데도 무릎을 이렇게 의자에다 올려놓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앉아있는단 말이야. 그리고 맨날 커피를 마시는데 설탕을 엄청 넣어. 각설탕을 엄청 넣어서 먹어. 그 주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엄청 걱정할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설탕 많이 먹으면은 몸에 되게 안 좋을 텐데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 L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자기는 두뇌를 너무 많이 써서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설탕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 이것도 같은 그거인 것 같아요. 체스랑 비슷한 그거인 것 같아. 결국은 앉아서 스트레스를 심적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칼로리를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 거 봤을 때 류자키 L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는 자신의 나름의 방식대로 칼로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한 거였네요. 그죠? 하여튼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앉아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운동하고 덜 먹고 그래야 돼. 방법이 없어. 하여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판화 보러 갈래?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우리 집에 있는 판화를 보러 가겠냐? 뭘까요? 무슨 말일까? 집에 있는 판화를 자랑하는 말인 것 같은데, 그치? 판화라는 게 보통 사람들 집에 막 있진 않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예술 작품을 좀 보러 갈래? 하면서 자랑하는 느낌의 문장처럼도 보이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여기에 애칭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판화의 한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판화는 찍어내는 방식이잖아요. 원본 판이 있고 거기 위에다가 종이를 올려서 약간 탁본 비슷한 걸 뜨는 방식으로 이제 그림을 표현하는 게 판화지 않습니까? 그런 판화 중에서는 실제로 보통 깎아가지고 어떤 부분은 오목하게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튀어나오게 이렇게 해서 찍었을 때 그림을 표현하는 그런 판화의 기법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애칭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금속에다가요 특정 부분들의 녹을 슬게 만든대요. 그래서 녹이 슬면은 그 부분만 이렇게 더 솟아오를 수밖에 없잖아. 그걸 이용해서 만드는 방식의 판화가 애칭이라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판화를 보러 갈래? 그 문장이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요, 애칭스 유피미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곡 어법으로의 애칭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집에 있는 애칭 판화들 보러 갈래? 라고 하는 표현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집에 있는 예술품을 감상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제안하면서 집으로 초대하는 문장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상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이 문장이 쓰였던 것은 1891년에 출판됐던 에리 열차 소년의 소설책에 나왔던 구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한 여자가 자신의 남자친구한테 새로 산 애칭 작품들을 너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언제 올 건지 알려줄래? 네가 우리 집에 오고 싶을 때 내가 집에 있어야 하니까 라는 내용의 편지를 적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이게
우리 집에 있는 판화를 보러 오라는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거를 보러 오라는 것 같아요. 여튼간에 당시에 이 책을 썼던 호레이쇼 엘저 주니어는 19세기의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는 작가였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알아봤던 우리 집에 있는 판화 보러 갈래? 라고 하는 그 구문이 상당한 인기를 끌게 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표현은 사실상 이성 간의 끈끈한 무언가를 대변하는 은근한 표현으로 자리를 잡게 됐고요. 그렇게 사그라들던 문장의 인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가 있었으니 이는 1937년 러시아 출생의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비드 루비노프가 한 젊은 여성을 자신의 호텔방으로 초대할 때 방에 있는 프랑스 판화를 보여주겠다 라면서 유혹한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명한 문장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쓰이게 됐다 라고 합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요거의 이제 서구식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다 집에 있는 뭘 보러 갈래? 뭘 좀 하러 갈래? 이렇게 하면서 이성을 자신의 집에 초대할 때 쓰는 말이었다는 거잖아. 근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문장이 다 있는 거잖아. 우리 인류는요 하나예요. We are the one입니다. 지구촌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아. 똑같은 사람들이야. 참 그 좋은 말이네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이 문장이 그거거든. 이영애 씨랑 유지태 씨가 주연한 그 봄날은 간다라고 하는 영화에 나온 장면이에요. 그 둘이 사운드 아티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가서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고 막 그런 일을 하는 둘이야.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인 거죠. 처음엔 사이가 안 좋았다가 점점 이제 마음을 열게 되면서 사귀는 과정에서 이제 이영애 씨가 이제 유지태 씨한테 라면 먹고 갈래요?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라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 영화 대사가 그냥 라면 먹을래요? 이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잘못 알려진 게 된 것 같다.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만델라 효과처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참 재밌네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다른 문장들보다 라면 먹고 갈래라는 그 표현이 주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예를 들어서 막 뽀모도로 파스타 먹고 갈래? 이런 것보다도 라면이 주는 그 어감이 있잖아요. 서민적인 음식이면서 먹기 부담스럽지 않고 약간 좀 부유한 음식도 아니면서 약간 20대 청춘을 어떤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뭔가 라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일 라면을 많이 먹는 시기가 제가 봤을 땐 10대, 20대인 것 같아. 돈이 많지 않고 자극적이면서 맛있으니까. 다 그 느낌을 정말 대사로 잘 표현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면 먹고 갈래요? 라고 하는 문장이 서구권에도 있었다. 파나 보고 갈래? 이거 참 좋은 말이네요. 들어보고 싶고요. 들어본 적은 없고요. 아쉽습니다. 그런 재밌는 한편으로 씁쓸해지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삼림 파괴의 주 원인은 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소. 매 하는 소가 삼림 파괴의 주 원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납득이 안 됩니다. 소가 나무를 벨 리도 없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문장이 있을 수가 있나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요, WWF라고 하는 세계 자연 기금이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입니다. 이 판다가 마크인 환경재단 아시죠?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글인데요. 삼림 벌채는요, 숲을 다른 토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나무를 베고 뭐 땅을 개간하고
이런 걸 말하는데,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의 삼림 벌채는 곧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우리는 보통 삼림 벌채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은 인간들이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나무를 가공하기 위해서 숲을 베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광범위한 가축 사육, 특히나 소 사육이 거의 모든 아마존 국가에서 삼림벌채를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현재 삼림벌채의 약 80%는 소 사육을 위해서 벌어지는 건데요.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서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꼭 소 사육장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소 사료에 쓰이는 콩을 생산하는 데도 삼림벌채가 진행된다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삼림벌채로 인해서 매년마다 3억 4천만 톤의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게 되는데, 이는 현재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4%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삼림이 파괴된다는 점 외에도 소 방목지는 산불의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토양 침식과 하천 퇴적, 유기물 오염 등을 유발해서 수생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존 지역의 가축 생산은 현재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무를 베서 그걸 이제 뭐 종이도 만들기도 하고 목재로 쓰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소를 키우기 위한 땅이 모자라서 나무를 베는 일들이 남미 국가에서 상당히 많다. 아마존 벌목의 80%는 소를 키우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소가 정말로 나무에게 타격을 입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간이 소를 키우기 위해서 나무를 베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얼핏 봤을 때 나무랑 소는 연관이 팍 지어지는 두 대상은 아닌데 그런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의외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대체육 있잖아요. 이게 배양육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만드는 이유가 소가 물론 이제 생명으로서 좀 불쌍하기도 하고 필요 이상의 어떤 살생을 막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런 이유가 훨씬 크다고 들었어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소가 이제 키울 때 드는 탄소가 많다는 것 중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포함을 하는 거죠. 벌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인공육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결국은 글쎄, 저희가 지금 코로나를 겪었을 때 그 플랜트 미트, 그러니까 인공육에 대한 그런 게 확 떠올랐다가 지금은 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롯데리아는 아직까지 인공육 버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말고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전부 인공육 버거가 없는 것 같고요. 이마트에는 아직까지 치킨 너겟 이런 거 파는 곳 옆에 인공육 치킨 너겟도 있는 것 같은데 인기가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실제로 먹어봤을 때 그냥 좀 뭐랄까 고기 느낌이 잘 안 나고, 손이 잘 안 가요.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먼 미래에서나 인공육을 많이 먹을 그럴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언젠가는 많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소 생명을 위해서도 있지만 자연 파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튼 그런 이제 의외의 이야기였습니다. 신박하네요.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방송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세계 기록 유산으로 방송이 등재될 수가 있나? 이해가 안 간다. 그죠?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건 결국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기록 유산으로 남을 만큼의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떤 방송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 남았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나무위키입니다.
여기에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이름의 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의 이름인 거예요. KBS 1TV의 연속 특별 생방송이었다고 하는데 1983년에 있었던 생방송입니다. 자, 이게 세계 기록 유산으로 남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1TV에서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부터 동년 11월 14일 새벽 4시까지 총 138일 453시간 45분 동안 방송했던 생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네. 거의 한 반년 정도를 생방송으로 진행한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 KBS 내부 인력과 전화를 받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까지 합치면 이 기간 동안 동원된 인력만 1,000명에 육박합니다. 방송 기간 동안 이산가족 5만 명이 여의도를 찾았는데 방송에서는 총 10만 건 정도가 접수됐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5만 3천 건 정도만 방송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10,000명 정도의 가족이 재회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산가족이라고 하면은 남북으로 갈라진 가족들만 일반적으로 떠올리기 때문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 프로그램은 남한의 국내에서 혹은 남한과 해외의 이산가족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6.25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남한 내에서도 꽤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이어주는, 잃어버린 가족들을 이제 만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20세기 중후반의 대한민국에서는 가족의 생사를 모른 채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경찰 당국이 추산한 이들 이산가족의 수는 약 1,050만 명에 달했습니다. 1980년대 초 당시 대한민국 인구가 4천만 명이었기 때문에 4명 중에 1명꼴로 이산가족이 있었던 셈입니다. 지금이라면 모를까, 냉전 초기 당시 한국에선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 등 대중매체라고 할 것이 미약했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200여 년 만에 겪는 터전의 붕괴였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이 한번 헤어지면 서로의 소식을 전할 길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 30주년인 1983년 KBS는 6.25 특집 주간을 통해서 6.25 전쟁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KBS는 공영 미디어인 TV의 파급력을 이용해서 남한 안에서라도 흩어져 있는 이산가족을 찾아보자는 의도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아침이 아니라 밤 10시 15분에 이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편성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길게 생방송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단발성 프로그램이었는데 1시간 반 정도를 진행하고 마감 뉴스를 내보내고 0시 30분경 그날의 방송을 종료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방송을 보고 있던 이산가족들은 밤 11시가 넘은 야심한 시각까지 사전 출연 약속 없이 무작정 여의도 KBS 스튜디오로 몰려가게 됐습니다. 게다가 방송 도중에 유철종 MC가 빨리 KBS로 달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행금지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오실 수 있습니다. 라는 멘트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들은 그저 방송에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랄 같은 희망을 갖고 무작정 여의도 KBS로 찾아왔던 것이죠. 정보의 소통이 극히 부족했던 시절, 미디어의 위력은 이산가족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여튼 그렇게 해서 KBS는 원래 1시간 반 정도로 계획되어 있던 생방송을 담당 프로듀서가 문화공보부에 방송시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다음날 새벽 2시 29분경까지 긴급 연장해서 사람들의 사연을 소개했고요.
이 5시간 동안 한 자매의 첫 상봉을 시작으로 총 29가족이 서로 만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총 28가족이 이라고 말하는 찰나에 또 한 가족이 상봉을 하면서 극적인 장면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방송은 사전 신청자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 소개할 수 있었을 뿐이었고요. 유철종을 비롯한 진행자들은 정말로 사과의 말씀을 올려야 할 것 같다. 방송국 측에서도 다음 주 중으로 꼭 여기 나오신 분들을 마저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 라고 하는 멘트를 남기면서 방송을 마치게 됐습니다. 근데 KBS 본사 차원에서 연속 생방송을 하기로 다음날 낮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특별 생방송이 5일간 밤낮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5일간의 릴레이 생방송 동안 시청률은 78%를 찍게 됐고요. 500여 명의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상시 편성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주로 금요일 밤부터 방송해서 주말 종일 방송 릴레이를 하는 식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때 TV뿐만 아니라 라디오를 통해서도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전파가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릴레이 방송이 이제 6월 30일에 시작해서 11월 14일까지 편성이 되게 되면서 총 453시간 45분 동안 단일 주제 연속 생방송이라고 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고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기도 했고요. 지금은 세계 유산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남아있다 라고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였네요. 예, 참 대단합니다. 예, 이게 정말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순기능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진짜 TV가 곧 매스미디어였고 지금처럼 뭔가 각계각층의 취향이라든지 이런 걸로 분포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하나만 보고 있는 시절이니까 가능했던 그런 또 프로그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야, 이 보시면은 이 KBS 지금도 있잖아요. 여의도에 요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보세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을 찾기 위해서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약간 좀 가슴이 좀 아파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딴 거는 모르겠는데 더 좀 가슴이 아프게 와닿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라도 찾고 싶으니까 다들 온 거잖아요. 예. 뭐랄까, 이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나와 연결되어 있는 가족을 꼭 찾아야 되겠다는 어떤 지푸라기 같은 심정을 갖고 올라온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가슴을 좀 울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모든 분들이 다 가족을 찾고 돌아가신 건 아니기 때문에 못 찾은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산가족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아주 훈훈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렇고요. 예.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요, 항상 으스스하고 기괴하고 이런 것만 다루지 않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들도 다룬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도 한번 알아보죠.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올해 목욕하기 대회. 뭐 이런 대회가 다 있어. 뭐야, 이건 근데 위험할 텐데, 그죠? 목욕 오래 하면은 몸에 되게 안 좋아. 체내 수분 뺏기는 것도 있지만 이게 뭐랄까, 정신이 좀 어지러워지니까 이런 대회가 있으면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떤 대회인지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요, 네이트 연예 뉴스입니다. 여기에 한 기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추운 겨울이 되면 다소 엉뚱한 행사가 열립니다. 느긋함의 대명사로 불리는 카피바라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목욕을 즐길 수 있는지를 겨루는 대회입니다. 일본 전국의 동물원에 사는 카피바라들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채 시간을 보내는데요, 경쟁도 없고 긴장감도 없습니다. 그냥 카피바라가 욕탕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언제까지 있나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저 반쯤 감은 눈으로 물에 떠 있는 모습이 전부입니다만
이 평온함이 사람들에게 뜻밖의 힐링을 선사하기도 한다 라고 하네요. 올해 대회에는 총 5곳의 동물원이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 우승은 나가사키현 바이오파크의 카피바라 푸른에게 돌아갔습니다. 푸른은 약 30도의 미지근한 물에서 1시간 45분 18초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가장 오래 목욕한 카피바라로 우승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우승을 기념해서 나가사키 바이오파크에서는 오는 3월 1일까지 푸른이 노천탕에 몸을 담그는 모습을 공개한다 라고 합니다. 퍼포먼스죠. 이겼으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이겼다 이렇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이 소식을 전하는 일본 언론의 태도가 사뭇 진지하다는 점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나가사키 지방의 겨울은 비교적 따뜻해서 당초에 불리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2024년 카피바라 도넛이 우승한 데에 이어서 올해도 9살의 수컷 푸른이 천천히 몸을 담그면서 기분 좋게 목욕을 즐긴 끝에 정상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는 카미치카 기미타카 씨는 승리의 요인은 알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응원해준 많은 팬들에게 열정으로 보답할 수 있어서 기쁘다 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라고 합니다. 되게 귀엽고 재밌는 대회였네요. 카피바라는 저도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냥 근데 생긴 게 되게 신기하게 생겨서 재밌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뭔가 멍청하게 생겼잖아. 뭔가 좀 느린 것 같고 그래서 일본 분들의 특유의 그 릴렉스함을 선호하는 문화가 카피바라랑 좀 잘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친구들이 근데 온천에서 목욕도 하고 그러는 거는 전혀 몰랐네요. 근데 왠지 보고 있으면 나까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하여튼 귀엽긴 하네요. 그런 재미난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거꾸로 걸린 건데요?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거꾸로 걸린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앞뒤가 바뀌었다는 걸 몰랐다는 뜻인데 그러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그죠? 딱 봐도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근데 이걸 몰랐다는 건데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는 지금부터 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한경뉴스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기사입니다. 1961년 10월 18일 미국 뉴욕의 현대미술관 모마, 이 모마를 보고 있던 한 관람객이 야수파의 거장이었던 앙리 마티스의 배라고 하는 그림 앞에서 한참 동안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보다가 경비원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이 그림이 거꾸로 걸려 있는데요. 하지만 미술관 측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관람객은 뉴욕타임즈에 이 사실을 제보했고요. 12월 5일 기사가 보도된 뒤에야 미술관은 실수를 인정하고 작품을 제대로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실수가 60년 뒤에 한국에서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던 앙리 마티스 라이프 앤 조이 전시에서요, 전시 첫날인 지난 21일 관람객 중에 일부가 저기 작품이 거꾸로 걸려 있는데요 라고 지적을 했고, 전시 기획사는 즉시 작품을 뒤집어 걸었습니다. 과거 작품이 잘못 걸렸을 때 생긴 나사 구멍을 본래 나사의 위치로 착각해서 벌어진 실수로 알려졌습니다. 가로 10.3cm, 세로 13.8cm인 이 배라고 하는 작품은요, 종이 조각을 오리고 붙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배의 선수, 그리고 그 선수가 물에 반사된 모습, 물결과 구름 등을 극도로 단순화해서 표현한 작품인데요. 배는 파랗고 물과 구름은 붉은색인데 작가의 주관을 색채로 표출하는 야수파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앙리 마티스의 배라는 작품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요. 딱 봐도
앞뒤를 잘못 걸어도 모를 만해. 이거 기본적으로 배가 바닷물에 비친 이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거의 거울처럼 그려진 그림이잖아. 그러니까 위아래가 바뀌게 걸려 있어도 알기가 힘든 거죠. 예. 근데도 진짜 찐팬들은 알았던 거야. 반대인데 이러면서 대단한데요. 예, 재밌습니다. 이 앙리마티스 이분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무조건 다 보셨어요. 예. 뭐냐면요, 이 그림 있죠. 예, 이 그림 이거 있잖아. 그 팬시샵에도 엄청 많고 무슨 뭐 디자인이라든지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그림 꼭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앙리마티스라는 아티스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예. 저도 전에 전시회를 갔다 왔었는데 이분이 이제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그림을 그린 그림들로 워낙 유명하지만 참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예. 처음에는 이제 원래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분이었어. 원래는. 근데 나중에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암 비슷한 게 걸리셔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붓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색종이를 오려요. 그래서 붙여. 붓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그릴 수 없으니까 색종이를 오려서 붙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의 이파리 같은 거 막 있는 이런 패턴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색종이를 오려가지고 붙인 겁니다. 네. 신기하죠? 그림이라는 것이 꼭 붓을 가지고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패러다임이 어디 있겠느냐? 잘라 붙이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좀 전시회에 다큐멘터리 같은 거 틀어주잖아요. 근데 이분이 직접 가위질을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조수가 있어. 조수한테 시켜. 이렇게 잘라. 아야 이렇게 잘라. 그치 이러면서 조수가 다 그린 거야. 사실상 조수가 자른 거고 조수가 붙인 거야. 그래서 이분의 터치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긴 좀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기획이라든지 발상의 전환, 이런 게 미술사에선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파격적인 아티스트다, 이런 말은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튼 간에 배라는 그림이 잘못 전시가 됐던 적이 있었다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였네요. 네. 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가장 비싼 그림은 얼마?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비싼 그림 궁금합니다. 네. 그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해. 그리고 동시에 저 돈 주고 저 그림을? 뭐 이런 거 있잖아.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분 있는데, 붓 있잖아요. 붓을 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점을 하나 딱 찍어. 이게 몇십억씩 해요. 예. 저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미술의 세계를 잘 좀 통감을 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그림이 가장 비싼 그림일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복한 눈물인가? 그게 제일 비쌌던 그림 같은데 지금은 또 달라졌을 수 있겠죠?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조선일보입니다. 여기에 가장 비싸게 경매 시장에서 낙찰된 그림은 얼마일까? 써있거든요.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입니다. 약 4억 5,030만 달러, 5,807억 원에 거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미쳤다.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멋진 그림인 건 알겠네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00년쯤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살바토르 문디는요, 2017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5,807억 원에 팔렸습니다. 살바토르 문디는 구세주라는 뜻으로 낙찰자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씨였네요. 네. 작품은 눈썹이 없는 모나리자와 비슷하게 생긴 얼굴로 남자 모나리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되게 멋진 그림이고 잘 그려진 그림이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5,800억이다.
역시 그들이 사는 세상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다음 그림도 있네요. 프라이빗 세일 최고가래. 이거는 1955년 네덜란드계 미국 작가인 빌럼 더 코닝의 작품으로 추상 표현주의가 잘 표현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경매 시장이 아니라 프라이빗 세일, 그러니까 미술 수집가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직거래에서 3,870억에 팔렸습니다. 이게 프라이빗 세일 가격 중에서 최고가였다고 합니다. 멋있는 그림이에요. 딱 보자마자 예술이잖아. 모르긴 몰라도 예술이란 말이야. 근데 3,800억. 부럽습니다. 부럽네. 이런 그림 하나에 3,800억 태울 수 있는 재력이 부럽습니다. 다음도 있습니다. 다음 파블로 피카소의 시계를 찬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스페인 출신의 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1932년작입니다.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1,796억에 팔리면서 피카소 작품 중에서 역대 두 번째 최고가의 기록을 세운 작품이다 라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이거 사실래요? 이거 1,700억에 사실래요? 이거 대단합니다. 그렇고 다음 게르하르트 리히터라고 하는 분의 추상화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독일 출생 화가인 게르하르트 리히터가 1986년에 그린 추상화입니다. 2015년 영국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600억에 팔렸는데 이 그림은 2015년 작품이 팔린 당시에 생존 작가 중에서 작품 가격이 가장 비싼 작가로 이름을 올리게 만든 작품이었다 라고 합니다. 느껴지네. 가격을 보니까 예술성이 느껴져. 작가의 숨겨진 의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00억이란 작품의 가격을 들어보니까요. 여튼 뭐 그런데 사실 이 피카소라든지 이런 분들 그림 봤을 때 저게 뭐야? 야 이거 애도 그리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추상 작품들 이런 거 봤을 때. 저도 이제 옛날에 미대 입시를 준비했던 학도로서 그런 분들 마음이 공감은 되는데 이게 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냐면은 이런 그림이 흔해졌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흔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피카소의 유명한 그런 걸 다 봤어. 작품들을. 막 우는 여인이라든지 막 이런 거 다 봤잖아. 그러니까 익숙한 거야. 저게 뭐 대수야? 저게 몇천억이라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거 그려졌을 당시가 1930년대인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지금 고전 명작 영화 보면은 재미없거든요. 웬만하면 재미없어요. 왜냐면은 그 명작이 쓰고 있는 테크닉이 이미 일상화가 돼서 지금 영화에선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어떤 막 맥거핀 이런 거 다 알잖아. 영화를 봤던 사람들은 맥거핀이란 개념을 다 안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맥거핀이란 개념이 없던 거야. 처음 고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의 시선으로 보면 대단한 그림이다 이렇게 되지만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피카소 같은 분이 이런 그림만 그리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그림을 엄청 잘 그려요. 엄청 잘 그리는 분인데 이제 추상 개념을 통해서 약간 2D의 그림을 3D로 담아내기 위해서 이런 이제 파괴하는 방식의 그림을 그린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술 사조를 모르면 그림의 값어치가 왜 비싼지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는 게 이해는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치를 폄하할 수는 없다. 하는 게 이제 잠시 미술을 공부했던 학도로서의 이제 입장입니다. 여튼 비싸네요. 그림이 5,800억이면은 이러면은 뭐 집에 전시할 수 있겠냐 이거 창고에다가 이제 박아둬야지. 이거 어떻게 이거 부엌에다가 걸어놓고 볼 수도 없고 참 의미가 좀 퇴색될 것 같은데 여튼
그런 이야기네요. 알아보니까 좀 씁쓸해지네.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오늘 좀 해잔데요. 양이 많네요. 그죠? 다음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의외로 포르투갈에서 불법인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불법일까? 근데 이제 의외로 불법인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 게 이제 포르투갈에서는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죠? 뭘까? 글쎄, 저기 막 싱가포르에서는 껌 씹고 땅바닥에 버리는 것도 불법이고 뭐 그런 거니까 여기도 막 기상천외한 게 불법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떤 게 불법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CNN 뉴스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기사인데요. 여러분들은 퇴근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회사 사람들, 특히나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포르투갈에서는 고용주가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전화나 메시지, 이메일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고용주의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할 의무라는 이유로 제정이 되게 됐고요. 휴식 시간과 가족과의 시간도 사생활 시간에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중범죄로 간주돼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 명시를 내렸다고 하네요. 2017년 프랑스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생겨서요.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외에 업무 이메일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무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이거 그거야. 중요해. 이게 괜히 대기업들이 사내 메시지만 쓰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사실은 업무 밖에서는 업무에 대한 생각을 온전히 안 할 수 있어야지 휴식인데, 자꾸 카톡 보내고 전화오고 이러면은 나가는 거야, 정신 진짜로. 우리나라도 이런 거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기업들에서 안 보내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대기업들 말고 중견, 중소 뭐 이런 곳들은 다 뭐 엄청 하겠죠. 뭐 저도 뭐 그렇습니다. 저도 뭐 뭐 가끔 가다가 이렇게 거래처에서 연락 오고 이러면은 이제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뭐 어쩌겠어, 일이니까 해야지 하는데 법적으로 금지했다는 걸 들으니까 부럽네요. 참 선진국이 요런 걸 해야 선진국인 거야. 이게 좀 워라밸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나무 위의 닭이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나무 위에 닭. 닭이 이제 날개가 달려 있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보기 흔한 장면은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보통 닭들 키울 때는 이제 땅에다가 키우니까, 그죠? 나무 위에 닭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요, WRTV라고 하는 뉴스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기사인데요.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요, 이구아나를 생태 외래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이구아나의 개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개체수의 조절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람들이 관심이 생겨서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플로리다주 전역에서 사람들이 이구아나를 요리해서 먹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미나 중미 여러 나라들 중에서 초록 이구아나를 잡아먹는 것은 문화적인 관습입니다. 그래서 딱히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저 안 먹던 사람들에게는 맛이 있어 보이지 않기도 하고 뭔가 좀 기묘한 문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튼 이구아나는 그 맛이 닭고기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구아나를 먹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구아나를 나무 위의 닭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구아나는 지방의 함량이 적으면서 닭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다고 하는데요. 여튼 그래서 플로리다 지역에서는 이구아나를 사냥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물론 주 법에 따라서 인도적인 방법으로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 공기총으로 쏘거나 뇌를 칼로 찌르거나 고통 없이 목을 자르는 것을 전문가들이 권장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냥한 이구아나는 튀겨 먹거나 구워서 먹거나 삶아서 먹거나 꼬치로 만들어서 먹거나 한다고 하네요. Jesus Christ, oh my God. 먹을 수 있긴 하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식재료가 아니라서 그렇지 먹던 사람들한테는 그냥 맛있는 요리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안 먹는 거 되게 많이 먹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굴? 이런 것들도 사실 해외는 거의 안 먹잖아요. 약간 해외에서의 굴 취급은 그런 취급 아닌가? 약간 막 프랑스 요리? 뭔가 좀 맛있다, 미식의 세계다 뭐 이러지만 흔히 먹는 음식은 아니잖아. 그런 느낌? 우리 또 막 번데기 이런 것도 먹고 하는 게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땐 되게 기괴하게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이구아나를 먹는 게 흔한 일이다. 플로리다 주에서는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였는데 저는 앞으로도 먹을 생각은 없네요.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계에 널리 퍼져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지 못했던 상식들을 여러 개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는 감동적인 것들도 있었고 신박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 이야기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죠.